용감한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먼저 주식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장현지 아나운서 전해주십시오. 이 시각 시황입니다. 내일 새벽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국내 증시 한숨 고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입니다. 코스피가 약보합으로 3,176포인트, 코스닥은 0.18% 내림세로 800선 간신히 지켜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오늘 유가증권 시장 메이저 수급 주체 양 매도가 이어집니다. 외국인이 현재 1,866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 역시도 614억 원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개인만 홀로 2,635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 팔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700억 원 가까이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 역시 244억 원 매도 우위 기록 중입니다. 개인만 홀로 964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 확인하시죠. 지금 1위부터 5위권 내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유일하게 상승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현재 0.14% 오름세 강보합권으로 7350원이고요. SK하이닉스 1.63%, 1.7% 내려갑니다. 25만 7천 원. LG에너지솔루션도 1.57%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37만 5천 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2% 오름세,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보시죠. 오늘 조선과 원전 대표주들이 강합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0.4%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0.23% 오름세,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시총 10위권 내에선 가장 큰 폭의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7% 넘게 반등하면서 거래가는 50만 1,000원이고요. KB금융이 0.18% 강세로 10만 8,500원. 더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시 시총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1%가량 상승하며 거래가 6만 4,000원으로 집계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거래가도 확인하시죠.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이 그나마 선방합니다. 우선 시총 1위 알테오젠 2.2%, 2.1% 조정받고 있습니다. 거래가 43만 3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보합, 에코프로는 0.9% 오름세입니다. 5만 6천 원. 펩트론이 1.59% 강세로 31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반면 파마리서치 2%가량 약세입니다. 거래가는 69만 7천 원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함께 보시죠. 리가캠바이오 1.4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15만 600원이고요.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1.74% 조정이 이어집니다. 28만 2천 원. ABL 바이오가 어제 급등 이후에 0.6% 약세 보여주고 있고요. HLB도 1.45% 하락하며 3만 7,350원. 10위의 삼천당 제약은 강보합권입니다. 시장 특징적인 부분 체크하시죠. 오늘 다시 조선주의 시간입니다. 오늘 조선과 조선 기자재 관련주 동시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오히려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오늘은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뤄서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해군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한 결선에 진출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그룹은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필라델피아 한화 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호재가 있는 HD 현대미포가 14.8% 급등합니다. 거래가 21만 6,500원이고요. 하나오션도 2%가량 강세로 10만 9,900원, 삼성중공업까지 4.85%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가 2만 1,600원입니다. 조선 기자재 테마도 함께 보시죠. 이쪽에서는 1승이 오늘 52주 신고가 돌파했습니다. 12.7% 상승하며 거래가 현재 6,350원이고요. 대양전기공업이 11.8% 오름세로 29,150원. SNCC도 11%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49,400원으로 집계됩니다. 오늘 외환시장 1,395원에 출발했습니다. 9시 30분 기준으로는 1,396원 10전으로 조금 오른 모습이었고요. 현재는 다시 1,395원 1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다시 보시죠. 코스피가 약보합권 3,176포인트, 코스닥은 0.24% 내림세로 지금 800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799포인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다시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인데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본인의 포트폴리오 한 번씩 점검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 초반 분위기 일단 어제 좀 많이 코스피는 빠졌었고 네네. 오늘도 방향을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네요. 네네. 상승 하락 상승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거는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첫 번째 그렇고 네. 재료들이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선한 재료가 나오는 주식만 오르고 거기에 좀 나왔다가 며칠 가면 또 다시 또 반락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뭐 엔비디아 실적 내일 나오니까 그거는 IT는 다시 한번 그게 분기점이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뭐 그 리사 쿡이래요. 그 저기 쿡 연준 이사를 쫓아낸다고 하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는 이제 고용 데이터에 달려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PCE하고 다음 주 9월 5일 날 나오는 고용 데이터에 따라서 조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의 며칠 요 사이사이는 좀 기다림이 있어야 되겠죠. 전체적으로는 재료 노출됐고 주가는 올랐고 그다음 고용 데이터는 아직 확인돼야 될 것이 남아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주식이 엄청나게 빠지면은 들어오겠습니다만 대기 자금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트레이딩 국면에 이어진다라고 보시는 것이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딱 박스권인가요? 네, 조정 박스권입니다. 국면인가요? 네,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라고 봐야 되나요? 트레이딩 잘하시는 분만 돈을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큰 빅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정상회담 기대감도 있었는데 글쎄요 증시 반응은 좀 네, 네. 미지근했어요. 정상회담은 오히려 sell on the news.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어 가지고 sell on the news 맞냐, sell the news가 맞냐 이런 쓸데없는 거 아기를 하는데 뭐가 됐든 이 실현하고 싶으면 욕구가 높았어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조선주가 사실 나쁘지 않은 재료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신선하지 않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아서 sell on news가 나온 거고요. 오늘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었잖아요. 현대 이제 하나오션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이슈가 있고 현대미포조선은 또 한국조선해양에 또 인수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개별적인 뉴스들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오늘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확실한 새로운 거 뉴스가 없으면은 셀드 뉴스가 나올 수는 항상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는 트럼프 마음대로 두 번, 세 번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만 해서는 안 된다. 9월 달은 금리 인하하겠지만 지속성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연방준비제도 리사쿡 이사의 해임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이게 또 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일단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네네. 논쟁도 붙고 있고 트럼프가 다시 금리 인하 압박을 위해서 연준 흔들기를 또 시작했다. 네. 자, 이런 복잡한 이슈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불안감도 좀 표출되는 것 같아요. 충분히 표출되지는 않았다 보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약간 경계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독립성을 해쳤는지 여부는 언제 나느냐 아무도 몰라요. 고용 데이터가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인플레는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해버린다. 그때 연준의 독립성이 의문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꾸 몰아붙이면은 안 좋은 건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장기 국채 금리는 잘 안 빠지죠. 단기 국채 금리만 빠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런 경계감을 표출한 거고 발작 정도가 나온 건 실제 경기 데이터가 금리 인하를 충분히 저스티파이 하지 않을 정도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연준의 구성이 바뀌면서 그렇죠? 올해 하반기 때 실제 금리 인하를 무리하게 한다는 게 딱 보이면은 그 순간에는 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경계감 표출 정도로 장기하고 단기하고 달리 보이는 모습 살짝 보여주는 이 정도로 그 정도면 주식시장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개별 주식 뭐 엔비디아 뭐 조선 이런 식으로만 움직이는 거죠. 아니면 로봇 주식 이렇게만 움직이는 겁니다. 이제 리사쿡 기사는 물론 대출 관련 의혹 때문에 이번에 해임 사유가 되기는 했지만 연준 내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매파 적 인물로 잘 알려진 인물이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아예 대놓고 연준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파월 의장의 연설 때문에 확 일어났다가 연설 내용을 곱씹어 보니까 꼭 금리 인하만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는 해석이 이제 퍼지면서 하루 만에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꺾이는 이런 양상이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털어낼 건 다 털어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건 88%까지 올라왔으니까 그건 맞죠. 사실상 확정적인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주가는 항상 그 이상을 보지 않습니까? 9월을 시작으로 10월, 12월도 연달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람들이 공감이 돼야지 주가가 계속 가는 거죠. 네. 근데 연달아 올라갈 수도 있죠. 경기가 즉 인플레가 확실히 잡히고 2.89가 아니고 2.7로 잡히고 고용 데이터는 무너지지 않지만 어쨌든 계속 수그러들고 이러면 이제 선제적으로 경기가 무너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하는구나라고 하면 이거는 포지티브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맞지 않게 되면은 중간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고 그걸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세 번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이유가 타당할지 여부는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선행하면은 그건 오바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되지 않고 있어요. 경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도 내일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네.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전망은 대체적으로 동결 쪽에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금리를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다고 보세요? 할 수 있는 그 논리는 뭐 뻔한 겁니다.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다는 거잖아요. 추경하고 뭐 하더라도 1%가 안 될 거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그 정부 기관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1%도 안 되면은 KDI는 0.9%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하고 나서도 안 되는 거니까 경기만 본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사했다고 지금 90% 가까운 사람이 믿고 있지 않습니까? 네. 9월 17일. 근데 우리는 금융투자위원회가 9월 달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또 한편에는 이게 부동산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실제 어떻게 의견이 스플릿되고 분리되고 어떤 코멘트가 나오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비둘기파적인 코멘트까지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게 스플릿 된다면은 주가는 중립적으로 반응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선주의 흐름 아까 잠깐 시황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제는 이제 세론 맞습니다. 성격의 조정이 컸고 오늘은 조선 섹터가 아주 전반적으로 네, 네. 기자재 포함 다 강합니다. 네. 이렇게 하루 사이에 온도 차가 나는 거는 아무래도 회담에서 여러 가지 나왔던 언급들 그다음에 미국 현지에서 뭐 계약, 뭐 필리조선소 방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좀 어우러진 것 같은데. 네. 일단 어저께 셀드 뉴스 나온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주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투자 심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데 어저께 네. 봤을 때 오늘 받기 전까지는 예. 아주 새로운 건 없었죠. 물론 어저께 삼성중공업은 괜찮았어요. 다 빠졌습니다. 삼성중공업 어저께 셌습니다. 3%가 올랐어요. 오늘도 뭐 조금 오르는 것 같은데 네. 삼성중공업 LNG 캐리어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어저께 특별한 뉴스가 없더라도 오도받는 그 흐름, 수준의 내용으로 주가는 더 갈 수 있고 목표 주가 괴리가 가장 그나마 여유가 있는 주식이 삼성중공업이었어요. 네. 근데 나머지 것들은 한마디로 something 그 스카치 위스키 아세요? 옛날에 something new라고, something special이라고. 네, 알죠. 그렇게 something new special이 없으면은 주가는 오른 상태에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세론 뉴스가 항상 나올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그게 딱 발견한 거고 오늘은 아까 말한 뉴스가 나왔잖아요. HD 현대중공업하고 하나오션하고 팀 해가지고 그 티센크루프하고 경쟁한다. 그 뭐죠 60조짜리 캐나다에 네. 사실은 한 대에 1조 3천억짜리 12대니까 16조인데 16조가 생애 주기하면 길게 보면 60조다 이 얘기거든요. 그걸 다 반영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어느 정도가 2, 3%된 거예요. 된 거고 현대미포조선은 하나오션, 한국조선해야 어저께 때문에 한국조선해야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핵심적인 중형 탱커선을 인수한다 그래서 가스선에 대해서 올라가니까 비중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많이 반응한 게 현대미포조선은 타당한 거죠. 이 컴비네이션에서 어저께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라고 보여야 되거든요. 그 something new special이 나오면은 언제든지 반응하는 겁니다. 왜? 지금 뭐 그 반도체 그 내일 실적 나오고 엔비디아 나오고 뭐 조선주 있고 다른 거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뉴스가 오늘 뉴스가 없잖아요. 어저께 로봇 관련한 거 난리가 났었지만 오늘 그 뉴스 없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썸씽 뉴스 스페셜 따라서 트레이딩이 번갈아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 아까 매크로 뉴스가 특별한 게 없을 때는 그렇게 내려가는 법이고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썸씽 뉴스 스페셜에 대한 반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로봇주 얘기하셨으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노란봉투법 때문에 로봇 섹터가 강했다라고 보는 거는 노란봉투법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로봇을 통한 자동화를 많이 이뤄낼 것이다. 이런 논리 흐름 때문에 지금 로봇주가 강세를 보였다가 오늘은 또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일회성 테마에 그치는 것이냐? 이거 좀 복잡합니다. 로봇주는요. 그 엔비디아가 내일 실적 발표합니다만 엔비디아가 며칠 전인가 그 로봇 관련해서 로봇을 개발하려면은 개발하는 툴이 필요해요. 네. 엔지니어들이 전 세계에 로봇 개발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제 몇 개 있는 700만 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700만 명의 로봇만 개발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회사만 또 한 몇만 개가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개발할 때 개발 툴을 하드웨어를 이런 박스 같은 거 그러니까 개발 키트 모듈을 3,499짜리를 달러를 선보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처음 버전은 아니고 이게 제슨 그 토르 4번째 버전인데 네. 성능이 그 전보다 7배 반이나 성능이 높은 걸 해가지고 3,499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의 그 또 자기네 자체의 GPU도 들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얘기하려면 한참 긴데 뭐 거기 들어가는 HBM이 아닙니다. 거기는 DDR5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나오면서 그럼 로봇 개발이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니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두 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그 휴머노이드 로봇을 하는 거하고 일반 협동 로봇 하는 거하고 산업용 로봇하고 다르게 적용된다는 게 첫 번째 거고, 그다음에 기업별로는 자금이 이렇게 되면 필요해서 자금을 떼리기 때문에 자금 조달 주수가 곧 또 수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로봇을 개발할 수 있는 툴이 좋아지면은 그렇죠. 실제 로봇을 할 때 한국의 웬만한 그 로봇 개발 회사하고 중국하고 소프트웨어나 IP는 미국이 있는데 어디를 사시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의 웬만한 주식들이 그렇게 녹록한 게 캐테고리에 들어가는 게 별로 없다는 걸 한다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로봇이 들어가서 생산성이 좋아져서 한다면은 이렇게 거꾸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주가 의외로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노랑 봉투 때문에 데모가 아니고 시위가 일어나고 그게 걱정되면은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자동차하고 조선주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로봇가 들어가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그쪽 생산성에 나쁜 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의외로 자동차 주식들이 나쁘지 않게 흐름을 흘러갈 수 있는 역발상을 생각하시면 맞고요. 로봇주는 그 자체만으로는 테마를 형성하는 거는 갔다 말았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하나 더 짚어보죠. 최근에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도 있었지만 2차 상법 개정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 상법 개정이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시장이 바뀐다는 이 기대감 때문에 증권주, 지주사 이런 섹터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조정을 또 받고 있어요. 네. 지금 또 얘기 나오는 거는 3차 상법 개정도 있지만 네. 대주주 양도세 기준도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됐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증권주와 지주사 또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군요. 네, 뭐 희비도 희비지만 그냥 기다리는 모드죠. 대기 모드라. 관망 모드. 네, 왜냐하면 네. 워낙 많이 나왔고 자사주 소각도 뭐 1년에 한다는데 악유가 되는 건 기존에 갖고 있는 자사주는 어떡하지? 그 3년 유예를 주는 건 그건 아직 악유가 안 됐고 네. 25, 35도 안 됐고 그렇죠? 15, 55 말고도 얘기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기다리는 거고. 그다음에 상속 관련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뭔가 캐럿이 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있습니다. 그거는 또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고 별도로 추진하는 거잖아요. 이번 거기 세법 그거는 포함되지 않거든요, 형법에. 그러니까 그런 거 포함했을 때는 특별히 나빠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대를 한껏 올리기에는 아직은 좀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멘텀적으로는 작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장을 왜 주시해야 되냐?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일단 관전 포인트를 어떤 걸 갖고 네. 보고 계십니까? 항상 실적이나 실적 가이던스보다 잘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매출 기준은 한 5% 정도, 네. 수익 기준 한 7% 잘 나왔거든요. 근데 안 나올 때도 있죠. 안 나올 때도 가끔 있거든요. 그럼 변동이 심해요. 지난 분기가 조금 기대치에 못 미쳤죠. 지난 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네. 갔다 하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에 지금 그 옵션에서 분석한 거 하면은 한 7% 왔다 갔다, 6%. 내일 6%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밑을 하면은 아니면 6% 빠질 수도 있다. 근데 실제 지난 한 5년간인가 이렇게 보면은 5년간인지 한 5분기까지 보면은 7점 몇 % 정도가 변동이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7점. 그러니까 하루에 왔다 갔다 하거나 그 다음부터 해석을 잘못하면 한 10몇 %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이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매출 실적 딱 나올 때 매출의 실적이 6, 7, 8이잖아요. 6, 7, 8월 달이 매출이 수치는 기억하지 말는데 그냥 한 55% 성장률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지금 기대하는 건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보다 15%는 증가하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가이던스가 네. 그거 이상으로 20% 이상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두 개가 컴비네이션은 주가는 분명히 오를 겁니다. 아까 하는 것은 5%, 7% 이렇게 오를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애매하게 반응할 겁니다. 만약에 차기 칩에 대한 예를 들어서 블랙웰에 대한 발열 문제 혹은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다음 차기 루빈에 대한 이런 언급들은 그건 세 어떤 번째 변수를 놓고 거죠. 봐야 됩니까? 지금 수치적으로는 실적 5% 이상 가이던스도 높고 원래보다 가이던스 이번 넥스트 9, 10월 달의 가이던스가 원래보다도 역시 5% 높으면서 QOQ로는 20% 정도 성장하는 매출. 이게 수치적인 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이다. 퀄리티적으로 이상한 소리를 안 해야 되는 거죠. 셋 중에 하나만 미스되더라도 주가는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주가가 내년도 3월까지 올해 기준으로 PER이 지금 41배입니다. 딱 과거 5년간 평균 대수입니다. 더 가는 많으냐? 길어에 넣였죠. 그래서 뭐 저 아까 로봇 관련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언제든지 200 몇 불 가는 거는 시간 문제이고, 근데 이런 중간 중간에 이런 게 못 미치면은 우리 그 조선주 마찬가지로 새로운 게 something new special 안 나오면은 주가가 올랐으니까 반락하고 갈 수도 있죠. 그거는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의 주가 방향에 따라서 사실 하이닉스도 네. 같이 가겠죠. 그럼요. 동조화가 네. 그래도 있으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만약에 엔비디아가 5% 올라가거나 마이너스 5% 되면은 그대로 아니지만 상당 부분 한 7, 80%가 하이닉스에는 동조가 됩니다. 삼성은 동조화가 한 3, 40% 됐다. 하이닉스의 변동성보다는 한 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많은 이벤트들을 꽤 많이 소화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8월이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별로 수익률이 신통치 않은 달이라고 하더니 통계의 힘인가요? 진짜 박스권에 갇힌 모양새인데 이제 8월도 어느덧 후반부로 접어들고 9월 장세를 좀 미리 짚어보신다면 어떤 부분을 어떤 관점을 갖고 보고 계십니까? 한국 주식에 대한 국내 기관이나 개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창법이나 봤을 때 웨이팅 모드예요. 돈은 있어요.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트리거가 필요하죠. 영화 트리거처럼. 트리거는 달러 약세가 추세적으로 돼야 됩니다. 1390에 있으면 안 되고 1300, 그러니까 연말에 1330까지 갈 수 있다는 컨센서스가 잡히면 들어오죠. 그게 안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그건데, 그게 9월 달에 클리어하게 보일까? 9월 17일 날 미국이 금리 인하하는 것만 가지고 달러가 약세가 될까? 확실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프랑스 전국 때문에 또 달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세가 안 되고 약간 강세가 되는데 9월 달은 가늠하기 어렵고요. 낙관하기는 아직은 달러 입장에서 달러가 약세가 돼서 넌 US 한국을 포함해서 주식이 아웃플로우 돼서 우리한테 인플로우 되는 그런 패턴이 아니면은 그냥 개별 뉴스 플레이랑 개별 주식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는 화랑이더라고요. 중국 증시는 왜 이렇게 지금 강한 모멘텀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는 건가요? 부양책에 대한 항상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굳이 얘기하면 요즘 반도체에서 자기네 자체 칩에 대한 다시 한번 또 굴기 이런 뉴스가 나와서 미국 거 쓰지 마세요. 우리 거 스스로 해요. 이런 거에 대한 반응 아니겠냐. 부양책하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투자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외국인이 서울 전역 또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집을 사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와 함께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동안 외국인의 이 투기 수요 증가와 함께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까지 불거지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꺼내든 거죠.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또 한편 6.27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성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명지대 대학원 실물투자분석학과 한문도 겸임 교수 나오셨고요. 또 경기대 부동산 자산학과 김선주 교수, 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영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외국인의 주택 취득을 제한하겠다고 했는데요. 관계 당국의 목소리 듣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으로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없는 외국인은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기 목적의 거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해외 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의 주택 투기 거래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네, 중요한 건 이걸 것 같아요.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사실 외국인들의 주택 매수에 대한 논란이 어떤 식으로 불거졌냐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는 내국인과 역차별 문제가 하나 불거졌고 두 번째는 이들이 매수하는 이런 주택들 때문에 전체 가격 상승이 이뤄진다. 가격 안정이 좀 저해된다. 더 크게는 이제 대출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으로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은 거죠. 하나 짚어볼 부분은 초강력 규제를 꺼내들 정도로 정말로 외국인들이 주택 매수가 정말 투기가 짙었냐, 투기 성향이 짙었냐 이 부분을 먼저 짚어보고 싶습니다. 영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전체적인 시장으로 본다면은 외국인 때문에 시장이 왜곡됐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에 누적되었던 거래 건수를 모두 포함하더라도 내국인들의 전체 거래 규모 그리고 서울 경기권을 한정했을 때 이 지역에 있는 주택 규모에 비춰봐서는 그렇게까지 압도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특정 지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특정 국적의 외국인 분들이 많이 모여 거주하시고 그 기간이 오래된 지역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한정한다면은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것을 서울 경기권으로 넓혀서 본다면은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이번 조치를 폄하할 수만은 없는 것이 항상 이런 식의 부동산 거래는 특히 국내에서의 부동산 거래는 한번 거래가 이루어지면 토지를 포함한 소유권의 영구 취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전체 규모에 비해서 미미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향후에 계속 누적이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 IMF 97년, 98년도였죠. 네.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주택 거래에 대해 규제를 가했다는 것은 그 정도 맥락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외국인 주택 거래 과제. 사실 정확히 아셔야 될 게 이게 주기적으로 2023년에도 한번 나왔고요. 2024년 12월 달에 이제 뭐 계엄 사태 때문에 좀 정신이 없었지만 네. 그때도 이미 580명 조사해서 287명이 걸렸다고 보면 적발됐습니다. 적발됐는데 네. 내용들이 말씀 중에 주택가격 시장에 어떤 왜곡을 일으키냐 하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있습니다. 가짜 거래 신고건이 한 1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지역에서 그런 행위들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걸 뭐 정부가 이제 간파한 거고요. 중요한 것은 뭐 강력하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땐 강력하지 않습니다. 왜 강력하지 않냐면 지금 싱가포르나 뭐 뉴질랜드 또 캐나다, 네. 호주 일대 그 중국인들이 이제 많이 투자를 했잖아요. 예. 그쪽들의 어떤 규제 대책을 보면 거의 뭐 아예 못 사게 한다든지 캐나다는 지금 2년 연장해가지고 집을 못 사게 하거든요. 외국인을. 그 싱가포르는 취득세만 20%입니다. 그 뉴질랜드도 호주하고 이제 같은 연방이니까 호주 사람만 취득을 하게 하고 나머지 외국인은 못 사게 하고 있습니다. 그 타겟이 이제 중국 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정부도 이미 알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해서 뭐 하나는 볼 수가 있겠죠. 뭐 실거주 의무, 네. 뭐 2년 요건 있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대책들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 볼 때 이게 지금 이걸 약간 방치하면
당연히 캐나다나 다른 나라처럼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질 거를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한 점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그 정도만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지만 아예 그냥 제가 볼 때 뭐랄까 발본색원 다른 나라처럼 해도 왜 대한민국 지금 주택 가격에 서울 수도권에 좀 주택 가격 왜곡이 심하니까 이걸 좀 막아주길 좀 바랐는데 일단 뭐 긍정적이지만 조금 미흡하다, 저는 아쉽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주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6.27 대책 이후로 되게 이제 그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이 집을 사기 되게 어려워졌잖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자국의 자금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좀 구입이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6.27 대책 이후에 거래량이 외국인의 매수에는 줄어들었는데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좀 커지고 그러니까 어떤 정부에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들이 좀 필요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들의 매수의 그 상황들이 굉장히 편법 증여라던가 환칙이라던가 되게 안 좋은 형태로 뭐 자금 세탁이라던가 이런 형식으로 또 공실로 놔두고 사 갖고 있다가 뭐 매도 차익을 얻거나 이런 식이고 또 미국인 같은 경우에 서초 강남 지역에 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지역들에 좀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중국인들이 굉장히 여기저기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재의 목소리들이 그 국민들로부터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이거하고는 약간 좀 별개일 수도 있지만 연관된 게 그 건강보험료 혜택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우리나라 세금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뭐 특히나 뭐 이제 뭐 성형이나 이런 데서도 의료보험 적용 받아가지고 혜택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약간 불만들이 좀 많았는데 이런 것들을 현재 외국인들이 주택 거래하는 걸 그냥 놔뒀을 때 앞으로 벌어질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선제 대응을 한 것이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정도의 수준, 예를 들면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것,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 요 정도의 수준으로 그러면 소위 말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릴게요, 연구원님. 사실 효과가 크지는 않습니다. 않을 것 같으세요? 예, 왜냐하면 애초부터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기타 자금 같은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좀 적절하지 않은 구매 건수를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전체 시장 거래 규모에서 외국인 거래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도 특정 제약 조건들이 걸린 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만 가지고서 전체 부동산 시장의 안정까지 논의하기에는 좀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강력한 칼을 들이밀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세금 부분도 그렇지만 취득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여러 제약 조건들. 일단 뭐 그 부분은 이제 캐나다나 뭐 이런 데처럼 이제 중국인들이 진짜 공격적으로 매집할 때 이제 나온 대책이고요. 캐나다는 되게 공격적으로 한동안 그 규제 없었을 때는 사들였었나 봐요. 어마어마했죠. 되게 강력한 대책을 취할 네, 정도였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이 해외처럼 우리도 될 것인가 예측을 해보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좀 가깝다 보니까. 가깝죠. 예. 그 중국은 이제 정치 상황에서 이제 비자금이라 그럴까요? 좀 검은 돈들을 많이 가신 분들이 안정적인 외부로 빼내려고 많이 노력을 외화 한다고 도피처로는 한국이 3등 정도 한다 그래요. 뭐 캐나다 이쪽 사서 그쪽 세계에서는 이쪽을 선호하죠.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강력한 대책이냐고 봤을 때 캐나다나 뉴질랜드, 뭐 싱가포르 같은 수준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국하고 우리가 아직 정상회담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 때문에 네. 약간의 뭐 문제를 일으키기 싫으니까 일단 이렇게 정도만 하고 추가적으로 갈 텐데 한 예를 들어서 법인일 경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잖아요. 법인이 싹 사들이면 어떡할까요? 그리고 실제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치기도 있지만 법인을 가장해가지고 돈을 빼돌려가지고 다시 우회해가지고 강남 집을 사고 이런 형태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형태에서 법인 형태로 만약에 법인명으로 산다 그럴 때 실거주와 관계가 없잖아요. 이런 빈틈들이 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일단은 이제 액션을 취한 것 같아요.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중국하고 뭐 이렇게 좀 회담이 마치고 난다? 그런데 또 이제 외국인 문제가 불거졌다?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그 대책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완벽하지는 않다. 다만 신호는 준 것 같다. 시장에 대해서. 그렇다고 지금 외국인 중에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 있었지만 검은 머리 외국인이죠. 진짜로 어떻게 보면 중국인 분들 머리가 까마니까 이분들도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이 좋은 대상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중국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사전적으로 시나리오는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어떤 기미가 있으면은 강력하게 바로 가. 여러분이 좀 주저하실 게 뭐냐면 2022년도 문재인 정부때도 얘기가 나왔고요. 네. 23년도도 한 300명 적발했고요. 외국인들만 다 대상으로. 그리고 2023년도 12월에 아까 말씀드린 때는 그 소득 지출 시스템하고 FIO 금융정보 분석원 자료를 갖고 다 잡은 게 580명 중에 282명이 적발이 됐어요. 이 내용 중에 상당수가 불법 거래라든지 편법 증여, 소득 탈루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정부는. 그럼 제가 볼 때는 좀 더 강력한 대책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을 거다. 근데 이번에 이왕이면 했더라면 좋은데 뭐 외교 관계 때문에 안 하지 않았나? 그래서 뭐 향후에는 그런 대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또 신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런 효과 두 가지로 효과도 나눠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중국인들의 일부 이제 투기 세력들에 대한 차단 효과가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광활하게는 집값 안정 효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예, 질문이 두 가지를 네. 물어보신 건데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주택 가격 안정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건 이제 외국인이 지금 보유한 주택 수가 10만 가구로 전체 시장의 한 0.52%라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도입을 했느냐. 수도권에 집중해서 사들이기 때문에 72% 정도가 수도권을 이제 외국인들이 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주택 시장이 양극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수도권과 지방에. 그러면 이제 되게 적은 포지션을 차지하긴 하지만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매집을 한다라는 건 이 서울 아파트가 이제 나중에 양도 차익이 생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지금 초기에 차단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번질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예상을 하면서 이런 정책을 내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그냥 놔뒀을 때보다는 주택가격 안정화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네.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이걸 단기적으로 차단했다고 해서 수도권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된다, 이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 투기세 이런 것들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일단은 좀 조심을 하겠죠. 왜냐하면 적발시 10% 과징금에다가 4개월 내에 입주해야 되고 2년 실거주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조금 조심스럽게 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대리인을 내세워가지고 위탁관리인 내세워서 그 사람 이름으로 사서 그 사람이 거주하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정말 서울 전역을 묶어놨기 때문에 서울은 아니지만 경기도의 23개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좀 약간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는 좀 그래도 투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근데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서울의 막 과거처럼 그 자금력이 있는 외국인들이 집을 사들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단 효과가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그 빠져나갈 구멍도 있지 않나요? 예를 들면 서울은 전 지역 대상이지만 네. 경기도는 23개 시군이 대상이고 인천 같은 경우는 7개 자치구가 대상인데, 그럼 이제 이걸 제외한 뭐 경기도 인천의 나머지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주택 종류에 있어서도 뭐 빌라 뭐 아파트 다 포함되는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또 제외되고 하면, 사실 이제 이거는 우리 내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에서 똑같이 나타나지만 일종의 풍선 효과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번져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지역에 대한 것을 먼저 얘기를 해보게 되면,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규제가 들어가는 대상들은 실거주가 아니고 투기인 경우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국인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매입한 이후에 시세 차익 같은 것들을 노릴 수 있는 지역들로 매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외국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은 지역 이외의 지역까지 투자 매물을 찾기가 그렇게 또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지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쉽게 단언할 수가 없고요. 다만 오피스텔에 대한 것은 저희가 우려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에서 다주택자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이제 일부 사업지들이 그 이전이었다면
주상복합 아파트로 지었을 물건들을 오피스텔 형태로 지은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쓸 경우에는 종부세에 합산하겠다라고 한 뒤에는 이 오피스텔 형태들을 생숙으로 지은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시끄러웠던 생숙의 주거용 문제가 생활 숙박형 네, 맞습니다. 시설 말씀이시죠? 네, 사실은 그런 사안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는 법적인 형식은 오피스텔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아파트인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매물들이 서울의 중심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가격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은 투자 수요가 이쪽으로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이렇게까지 짚어봐야 되나 싶긴 한데 한 교수님 네. 굳이 정말로 빠져나갈 구멍을 다 속속들이 찾아보자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지만 그래서 대단한 고액 자산가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는 소위 말해서 집사죠. 집사를 통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집사를 통해서 구매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집사가 그 집에 살면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한 좀 영화 같은 일이긴 하지만 뭐 굳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다 찾는다고 해서 이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예전에 뭐 그 개그 코너에서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뭐 하면 다 되지 이런 얘기 네.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다 우회로가 있고 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다만 이제 제도의 범죄에서 이제 속하느냐, 속한 선에서 편법,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고요. 편법으로 가느냐 아니면 불법까지 가느냐의 차이인데 그건 이제 정부의 그 규제 강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순화가 돼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사를 두고서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네.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법인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발표가 나왔지만 실거주 의무라고 했잖아요. 기존에 지금 오피스텔이나 빌라를 가지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 네이버 지식인에 보면은 그 중국 분이 임대인이에요. 어떡하죠? 계약하나요 말아요. 이런 게 꽤 뜹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 개의 집이나 뭐 대상 물건들을 지금 매집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일부 계층들이 예. 그런 행위들은 분명히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또 법인뿐이 아니라 또 투자 형태 있지 않습니까? 뭐 리치 이런 것들 네. 좀 더 발전하면 우회적으로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방위적으로 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던졌잖아요. 그럼 마치 실거주 의무를 안 하면 못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한 예를 들어볼게요. 들어갔어요. 실거주 1년 반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팔아요. 팔았을 때 양도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의무를 안 아니고 지켰어요. 1년 반이요? 네,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차익이 꽤 났어. 근데 팔아요. 그럼 양도세에 대해서 지금 명시 안 했잖아요. 단기 매매에 대해서는 일반 룰에 따라 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단 신호는 줬다. 그런 말씀 주신 것처럼 길은 여러 개가 있다.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을 정부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농도를 조정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만약 그런 행위 국세청에서 자체가 좀 그거는 이상하죠. 양도세 중과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있죠. 국세청은 하지만 뭐 항소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피곤한 불편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뭐 행정소송이 벌어질 수도 있는 네, 것이고. 국가 간의 관계 때문에 또 국내인처럼 막 함부로 못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명시적으로 디테일한 항목까지 명확하게 해준다라면 잡생각을 안 갖잖아요.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미리 다 알고 있다면 미리 다 나열을 한다라면 우리가 무슨 대책을 발표하면 항상 Q&A가 있잖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또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하고 이거를 미리 100%는 아니더라도 90% 정도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그냥 머리 캐치프라이즈만 던져준 거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거주 의무에 대한 논란 기존에 살던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집을 샀어요. 네. 기존에 한 2년 살았어요. 이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따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법제화는 안 됐잖아요. 법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송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네.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이제 2달 다 돼갑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지 일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는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상황입니다. 네, 뭐
이창용 총재가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중앙은행 총재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세에 조금 더 방점을 둔 이야기 같죠. 가계부채 증가세는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여기 세 분은 이제 부동산 전문가시기 때문에 주택 가격 측면에서 6.27 대출 규제 효과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부터 듣겠습니다, 연구원님. 제한적으로는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6.27 대책에서 핵심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하시는 분들에 대한 핵심은 대출 상한을 6억으로 억제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대출을 좀 더 과도하게 충당하셔서 집을 사시는 수요들을 눌러버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제한한다고 하면 분명히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거래를 억제한 효과는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억제한 결과가 글자 그대로 억제한 것이지 시장 심리가 바뀐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심리가 바뀌려면 사람들이 정부가 어떠한 규제를 통해서 앞으로 시장성이 바뀌고 가격이 더 오르지 않거나 하락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번 조치로는 그렇게까지 결과를 냈다고는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든 고개를 다시 들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는지요? 지금 말씀의 해석을 제가 가미하자면. 지금은 그렇게 봐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이걸 쉽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 저희가 과거에 국내에서 정부가 어떤 강력한 규제를 가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온라인 같은 곳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집값이 보합하거나 하락할 것이다. 네. 아니면 반대쪽에서 오를 것이다. 그리고 주간 지수, 월간 지수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드디어 하락의 변곡점이다. 뭐다라는 논쟁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에 왔더니 지금 시점에서는 정부가 어떠한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 방향의 상승 하락에 대해서 큰 논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얘기를 별로 하지 않거나 그냥 암묵적으로 오르겠거니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6.27 대책이 가져오는 시장 억제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계속 듣겠습니다. 한 교수님. 일단 급한 불은 확실히 껐습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잔불이 좀 남아 있잖아요. 잔불들이 지금 이제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서울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거든요. 주불은 잡혔습니까? 네, 저는 잡혔다고 봅니다. 잔불이 근데 산재에 있습니다. 산재에 있어가지고 이 잔불에 대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래량에서 나오잖아요. 일단 12,000건까지 6월 달에 갔던 게 지금 뭐 7월 달에는 한 5,000, 6,000건에서 끝이 반토막 났고 네. 또 8월도 지금 한 1,500건, 1,600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 3,500건에서 끝인다는 얘기 또 반토막 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최고점에 대해서 4분의 1 토막인데 2,000 이하면은 사실 하방 국면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계속 상승으로 뜨는데요.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천이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요. 6.27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가 6건밖에 없었어요. 제가 조사 7월 20 며칠을 볼 때. 그런데 3주 동안 과천이 상승으로 계속 나옵니다. 한국 부동산의 주간 상승률이.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락이에요, 다. 예전에도 작년에도 서초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주 동안 거래된 게 몇 건 있는데 다 100% 하락인데 주간 상승률은 상승으로 뜨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쓰레기 통계라고 합니다. 한국 부동산 통계를. 근데 지금 통계에 보면은 이 표본도 없습니다. 표본도 없고 정성적 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통계가 지금 주택시장을 많이 왜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주간 상승률이 0.42까지 올라갔던 게 지금 저번 주에 0.10, 이번 주에 저저번 주에 0.1, 그리고 0.09까지 일단 다운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치를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상승하는 국면을 계속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6.27 대책 나올 때 뭐라 그랬어요? 현금성 자산 부자만 시장에 뭐 좋은 시장이 돼버렸다 이러면서 언론들 또 특히 시장적인 언론들이 엄청 뛰었습니다. 근데 강남 거래 어때요? 완전 절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역풍선 효과 얘기가 나왔어요. 네. 6억 대출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때 LTV 40%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10억 이하의 주택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역풍선 효과가 날 거라고 봤더니 결국은 움틀다 결국 멈췄어요. 8개구 빼고는 강남 3구, 마용성하고 동작, 서대문 빼고는 다 지금 다운이에요. 경합하고 있고. 그럼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은. 하락한 것과 상승한 것의 어떤 평균을 내니까 주간상률이 그렇게 나온 건데 그럼 그 통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부터 먼저 아셔야 되고 거래량이 급감한다는 건 심리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잔불이 남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올 초에
전세 가격이 올 가을부터 폭등한다 그랬어요. 폭등하나요? 안 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서초구 나오면서 서초구 여러분들이 아시는 3,300가구 그쪽 처음에 입주할 때 15억까지 갔어요. 전세 국평이. 그랬다가 6.27 대책 나오니까 12억, 13억으로 떨어졌다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잔금대출, 소유권 이전 잔금대출을 전세 조건부를 막았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2억까지 뚝 떨어져요. 왜? 현금 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P2P 업체가 투입을 해가지고 잔금을 치고 다시 하는 형태를 또 매뉴얼을 만들다 보니까 다시 이게 15억까지 가요. 그리고 한 2주 사이에 현재 14억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전세 시장이 폭등한다더니 일단 많이 못 가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을에 또 한 5천 채가 들어옵니다. 강남에. 청담 여러 가지 아파트들 3군데가 1,000가구, 2,000가구씩 들어오는데 이런 건 또 보도에 잘 안 나와요. 입주 물량이 많다는. 그렇게 나오는 보도가 9월에는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적어. 그러니까 기자들 분 중에 좀 안 좋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부에서 6억 이하 대출로 묶어놨는데 이 금액은 이번 추가 대책에 만약에 다른 지역,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 6억은 많은 대출이거든요. 주택 가격이 한 7, 8억 하는데 6억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물론 DSR은 보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 이거를 한 4억, 5억으로 낮춘다. 이러면 이제 추가 대책에서 또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요점은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투자 세력들과 시장 세력들은 다시 한번 또 펌핑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잔불은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온도차가 좀 있습니다. 일단 이 주불이 얘기도 잡혔다. 드릴게요. 생애 최초 갭 투자 있잖아요. 네. 이거를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시겠지만 올해 초부터 계속 금융위에서 풀어가지고 생애 최초 80% LTV인데 전세 끼고 사는 걸 풀어놨어요. 이걸 지금 막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수요가 줄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이 부분도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선주 교수님. 네,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이제 단기 불은 껐지만 불씨를 완전히 끄지는 못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원래 이제 주택가격 상승의 요인을 막으려면은 이런 규제뿐만 아니라 공급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공급 정책을 발표를 하긴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뒤에 얘기하겠지만 요 단기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거래는 40% 급감했고 갭 투자는 87% 정도 줄어들었지만 뭐가 있냐면 30억 이상의 초과 아파트 거래는 오히려 4.2%에서 규제 후에 6.2%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현금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주택을 구입하기 더 수월한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30억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치로 6.2%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들하고 이제 강남구나 서초구에 있는 부동산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호가가 내려가질 않는다. 거래는 줄어들었지만 집주인들이 내놓는 매물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거래가 될 때 급한 사람들이나 현금 많은 사람이 살 때는 어쨌든 약간 상승된 가격에서 거래가 되거나 이런 형태가 진행돼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기대 심리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이제 다시 상승세로 전환을 했어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년에 있을 금리 인하라던가 그다음에 공급 물량이 여전히 부족한 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이제 연구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2달 뒤에 다시 반등하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공급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신축이나 주요 지역에 대한 대기 수요들이 많고 또 현금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살 준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똘똘한 한치에 대한 그 국민들의 학습 효과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현금이 있으면 반드시 서울이나 서울의 주요 지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 6억 규제 대출 억제만으로는 그 수도권 시장의 집중화 현상이라던가 가격 상승을 완전히 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주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주택가격 전망지수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이거 한 교수님의 바로 질문 드려요. 이거 올랐어요. 네. 그러면 지금 가격 자체는 좀 조정을 받고 거래량도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은 소위 말해서 정책 효과가 떨어질 때쯤 되면 언제든지 다시 가격을 올려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스탠바이가 된 분들, 제가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심리 자체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근데 그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 전망 지수는요. 사실 수준이 가치가 없는 통계입니다. 뭐 이렇게 저기 이제 표현한- 소비자, 부동산 전문가, 중개업자 네네. 등을 상대로 한 예. 조사거든요. 저거는 설문. 제가 10년 계속 한 10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요. 잘 모르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따라 하시는데 2022년도에 하락했잖아요. 주택 네. 가격. 2020년도에 하락하기 전에 네. 저 주택 전망 지수는 어떤 기준이에요? 1년 뒤에 주택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이냐에 대한 전망입니다. 네. 그러면 이 2020년도, 21년도라 그럴게요. 22년도에 내렸으니까 21년도에는 저게 140까지 갑니다. 피클 때 150까지 넘어갔습니다. 전망 지수가. 네. 그럼 1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내렸잖아요. 폭락했죠. 2022년 말부터 떨어졌다고. 6월부터요. 6월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달해요. 이거 중요한 건 이건 매달합니다. 그러니까 네. 단위가 측정이 가능해요. 맞습니다. 매달합니다. 2021년 6월에 지수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140 피크 때입니다. 영끌이럴 때. 150인데 1년 뒤에 내려갔죠. 중요한 건 내렸잖아요. 2022년도 9월이라고 그럴게요. 9월에 많이 내렸어요. 9월의 전망 지수를 보면은 거의 좀 심하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보면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대부분의 저 질문에 답하는 분들은 현재 시장이 막 올라가는 장이면 1년 뒤에도 올라갈 거라고 답하는 거고 지금 내려가고 있으면 1년 뒤에 내려갈 거라고 단순 답변입니다, 저게. 네. 저걸 통계치로 낸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년에 어떨지 한번 보고 후년에 볼 때 이게 전체적으로 만약에 시계열상에 10번의 1년에 대한 전망이 있을 때 할 때 10개를 했을 때 8개는 맞아야 통계 가치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요 거의 반토막도 안 됩니다. 통계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에 대해서 심리가 저렇게 살아나는 건 맞죠? 그건 당연하죠. 전망에 대해서 내년에 입주 물량이 부족하거나 그러면 저거에 대한 조사가 표본이 명확한지도 봐야 되는데 사실 잘 모르잖아요, 다들. 우리 기자분들도 그냥 받아쓰지 내용을 분석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로 데이터를 저희가 그것까지는 보지는 않으니까. 네, 안 근데 보죠. 뒤에 다 그냥 첨부는 돼 있습니다. 믿는 거죠. 그러니까 첨부가 돼 있는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한국 부동산 통계도 표본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통계가 좀 명확하게 다시 바뀌었으면 좋겠다. 미국 선진국 수준으로 이 전망 지수는 그렇고 매수 심리를 네. 말씀드릴게요. KB에서 매수 심리가 나오거든요. 매주 나옵니다. 주간별로. 네. 이거는 좀 그나마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건데 그 흐름은 맞습니다. 플로우는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때 120까지 갔다가 지금 한 70대로 내려왔거든요. 심리는 다운되고 있다. 그럼 전망 지수하고 좀 틀리죠? 두 개를 좀 교차해서 좀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심리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전히 큰 것 아니냐라는 게 제 질문의 요지입니다. 연구원님. 네, 지금도 큽니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앞서 말씀하신 것이 2022년도 중반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때는 미국 연준이 갑작스럽게 기준금리를 올렸던 시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시장에서 그때 그 시기에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였던 거죠. 그 때문에 2022년 중반부터 23년도까지는 지수가 내려갔습니다. 시장이 다 안 좋다고 그러고 항상 그때 나왔던 것들은 기준금리 상단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 시기에 지수가 틀렸다고 한다면 2022년 중반 이전의 시기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 정도를 보시게 되면은 그럼 그동안은 거의 맞았습니다. 다 오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답하시는 지수 자체에 대해서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라고 하시기에는 조금 한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가 이제 미국 기준금리 같은 그런 변수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내리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지수 조사를 했을 때 서울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나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상반기나 내년 초 이 정도까지 짚어보게 되면 서울 주요 지역 중심으로 올라가는 게 더 우세하고 시장 심리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맞지가 않다고 한다면 이제 곧 다음 달에 서울 주요 지역으로 걸려 있는 토호제 연장 여부가 있죠. 네. 이제 상반기 때 토호제를 해제했다가 급등하니까 다시 그건 이제 걸려있던 서울시가 것입니다. 결정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뭐 서울 집값이 뭐 안정됐거나 아니면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이런 전망이 더 우세적이라고 한다면 다음 달에 서울에 걸린 토어제 연장 안 해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또 해제하는 순간 상반기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이 상태로 만약 대출 규제가 계속 가요. 기본적으로 계속 간다고 치죠. 근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이제 꽤 비싼 아주 고가 아파트와 상대적으로 싼 저가 아파트 간의 괴리가 더 벌어진다는 네. 거죠. 아까 잠깐 언급하셔서 그 질문을 김선주 교수님께 좀 먼저 드릴게요. 네. 이런 괴리 현상이 더 크게 벌어져, 양극화가 더 심화될 거라고 보시나요? 좀 더 이 상태로 간다면. 지금 상태로 간다면 네. 좀 더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지금 아파트 민간 아파트 서울 평균 가격이 한 11억 5천 정도 돼요. 대출 규제 6억을 묶어놨기 때문에 현금 5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 뭐 내가 사고 싶은 평균 아파트 가격은 지금 내가 현금이 없다면 사기 되게 어려운 구조죠. 이제 11억 5천 정도이고, 그리고 이제 그럼 현금이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되는데 현금 동원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 수 있는 지역, 즉 우리가 오를 수 있는 지역에 더 많은 투자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은 학습 효과들이 있고 또 이제 집 한 채를 살 수밖에 없는 규제를 묶어놨 똘똘한 한 채, 이거에 대한 열망들이 있고 또 네. 신축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대한 열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금이 좀 있어 그러면 좀 주요 지역에 살기 때문에 수요가 집중이 되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대세 상승기가 아닌 상황에서 네. 서울에 좀 떨어지는 지역, 뭐 심지어 5억 정도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지역을 사야 될 수요의 요인은 없기 때문에 이 갭은 점점 더 벌어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정부가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뭐냐면 네. 임대차 3법이 이제 만료되는 4년 되는 시점이 지나면서 사실 전세 가격이 서초 강남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뭐 20억 이 정도 되는 지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집을 사자. 그러니까 전세로 살고 있던 현금 동원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 전문직들은 그 전세 사지 말고 내가 조금 더 최대한 끌어모아가지고 신용대출해서 집을 사자. 이런 수요들도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고가 아파트들에 대한 집값의 상승들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아까 질문하신 요지는 갭이 더 벌어질 것이냐, 저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한 교수님께 의견 일단 듣겠습니다. 벌어졌는데 저는 더 벌어지는 거는 일단 멈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왜냐하면 최근에 토지거래허가를 풀었잖아요. 네. 풀었을 때 똘똘한 채 프레임이, 똘똘한 채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뭐 영끌이라는 단어는 또 누가 만들었을까요? 벼락거지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런 단어들을 만드는 어떤 분들이 계시겠죠. 일명 뭐 투자 세력이라고 그렇게 시장 세력. 네. 그분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를 풀고 나서 이제 불같이 강남 가격이 올랐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품바람에. 네. 그때 이미 3, 4년 전부터 강남의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집을 살려고 대기 중이던 해외가 아니라 지방에 자제분이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많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 푸는 건지 모르지만 네. 풀자마자 불같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 다시 묶었어요. 묶었는데도 같이 치고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 고풀 4월, 5월, 6월 사이에 계약 취소 건수가요. 대한민국 통계 역사상 최대입니다. 거의 2022년에도 거래 계약 취소가 많았거든요. 급감할 때. 그때 한 8배 됩니다. 그러면 풀고 나서 다시 지정하는 그 과정에서 취소하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여간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실 게 최근에 하여간 거래 계약을 취소하는 거래가 너무 많아요. 그럼 아시겠지만 지금 모든 데이터를 보면 선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다 요새는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추직으로. 강남 집값이.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네. 이것이 호가 작전 세력이 충분히 가세했다고 저는 유추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요즘 더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데는 어디냐면 재건축 압구정하고 잠실중은 500개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 호가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려오는 거래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기에 여력이 있다라면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현금 자산성 부자들 세상이라고. 계속 가야죠. 못 가잖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야 되잖아요. 안 늘잖아요. 이거를 단순히 볼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국가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일시적으로 자산성 가진 분들이 최근에 또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네. 기업체 이렇게 모임 상공회의소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이제 그 회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주 대화가 요즘 이거예요. 아니 나는 20년, 30년 사업을 했는데 누구는 강남에서 이게 지금 한 1, 2년 전부터 퍼져가지고요. 최근에 부쩍 자산가들 중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이 나도 강남 하나 사야겠다 이 수요가 꽤 많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와서 주춤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뭐냐면 이 현재 가격이 너무 과도하게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걸 다 알고 있어서 저는 추가적으로 오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잠실중화하고 압구정은 치고 갈 겁니다. 그런데 간간히 보면 거래 중에 실제 거래는 별로 안 일어나고 이 신고가에 대한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는 일단 고점에 와 있다. 조정 분명하면 겪을 거다. 물론 내년 초에 좀 오를 수 있는데요. 네. 하반기 하면 좀 다른 시장이 보일 거라고 좀 미리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임대차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27 대출 기준위에 또 나타났던 거는 소위 말해서 전월세 물량이 좀 줄어드는 이런 현상도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가격이 좀 오르는 지역도 있었고 또 전세를 반전세 내지는 월세로 또 돌리는 이런 전환율도 좀 가팔라지는 이런 양상입니다. 지금 임대차 시장 그럼 이제 가을 이사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확히? 네, 사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집값이 오르면 전세든 월세든 오릅니다. 집값이 내리면 반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2년 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23년도는 미국 기준금리 급등의 여파가 컸던 시기입니다. 시장이 침체되었던 시기였죠. 네. 그러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서울 집값은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체결되었던 전세나 월세 계약은 그 시점에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과 비교한다면 오를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갱 시점 것처럼 5% 상한이 있는 걸 그렇죠. 왜 제외하고는? 네, 맞습니다. 그런 신규 것을 계약은? 제외하면 신규 계약은 오를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 전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만약에 목돈 여력이 없는 분들은 반전세 형태를 취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반기 시장을 보시면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가을 이사철이라 그래서 매물이 되게 부족하다던가 그런 상황은 아닌 건가요? 전세 매물은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다 받아서 들어올 사람들이 없으니까 집주인들이 이제 또 월세로 많이 내놓고 그리고 이제 세입자 그 집을 임차인 같은 경우도 내가 들어갈 때 전세 오른 가격을 다 충당할 수 있는 그 대출 정책도 부족하고 하니까 월세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난 반면에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막 집값이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이사들을 잘 안 가면서 그 공급이 좀 줄어드는 형태로 벌어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27 대체가 그 단기적으로는 그 투기 억제 효과는 있지만 임대차 시장을 되게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그 서민의 청년이나 고령자층들에게는 어떤 주거 불안정, 주거비 부담으로 되게 이어지고 있어서 요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또 정부가 지방 건설 활성화 대책도 추가적으로 내놨죠. 여러 세제 혜택들이 나왔습니다. 뭐 주택수 산정을 제외한다라든지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도 일부 좀 감면해준다. 뭐 이런 것도 나왔고. 그런데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광역시 이런 것들도 포함돼야 된다라는 지적도 있고. 역시 지금 기본적으로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네.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한들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뭐 비관적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저 앵커님이 뭐 답을 다 주셨습니다. 제가 네. 볼 때.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미래에 대해서 장기 상승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굳이 미리 살 필요는 없겠죠. 어떤 실수요든 투자 수요든 지금 존재하기 힘든 시장 상황이 이제 지방의 시장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아직도 뭐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에 악성 미분양도 조금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네. 소진이 안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입주할 물량들이 꽤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청주 같은 경우도 많이 오르고 있다가 내년 후년에 또 입주 물량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지방에 대한 어떤 전체 수요가 아까 우리가 똘똘한 채 얘기하다가 지방의 분들이 서울에 살아 온다 그랬잖아요. 네. 그 수요마저 서울로 이미 이탈해 버리니까 수요가 더 감소하죠. 그리고 기존에 계신 그 지방의 어떤 경제 상황이 서울보다 좀 약하잖아요.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뭐 울산 같은 건 좀 비슷하지만 그분들이 지금 지방의 주택 가격을 사기에 이미 지방은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60에서 65%입니다. 자가 보유율이. 네. 소득 5분위 배율로 따지면 소득 40% 이하 분들은 다 주택 가격을 현재 가격을 주택 매수하기 버겁습니다.
현재 소득 수준을 따질 때. 네. 하위 20%는 뭐 더 말할 게 없고요. 40%까지 버거운 주택가격까지 올랐기 때문에 조정장이 계속되고 있어서 일반 투자자나 실수요자 입장에서 굳이 지금 사야 되나? 물론 단 이거는 있습니다. 신축 대단지, 지방에 불구하고 신축 네. 대단지가 들었으면 그나마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존 주택은 그 수요가 또 이동을 하다 보니까 또 더 약화돼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대책 가지고 지방을 살리기에는 좀 역부족이다. 다만 건설회사에 대한 어떤 혜택들이 있잖아요. 네. 지원책은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은영 연구원 여쭤보고 싶은 게 건설사들은 어떻게 평가해요? 이번에 세컨드홈 정책 이거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건설 업계 전반을 대표한다기보다는 네. 이제 개별 건설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제도나 정책이 나오더라도 그 나온 것들이 우리 물량으로 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자사의 뭐 미분양 물량 해소라든지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에 도움이 아니면 신규로 수주하는 공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관건이기 때문에 세컨홈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구체화되거나 효과가 나기 전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정책은 건설 경기 부양 정책이 아닙니다. 이거 원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일주일 내내 한 지역만 산다면은 이 사람은 이 지역만 있는 건데 만약에 이 사람이 뭐 주중에 3일은 여기 살고 4일은 딴 동네에 산다면은 똑같은 한 명이 두 군데 지역의 인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맥락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컨홈 정책을 건설 경기 부양으로 보는 것은 일단 적절하지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정부가 건설을 포함해서 지방 경기 활성화를 시도하는 예. 여러 가지 대안의 하나다라고 본다면 무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가야 될 거는 역시 최근에 또 정부 발표가 있었죠. 곧 아마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런저런 설왕설래들이 꽤 있습니다. 어떤 게 중심이 될 것이냐, 뭐 언뜻 비춰지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그리고 나온다면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걸 또 마지막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그동안에 이제 과거 공급 정책을 보면 신도시 위주로 이제 대규모 개발 정책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해서 이거 정부가 3기 신도시 몇 년까지 공급한다 했는데 그게 이제 그때 가보면 25년에 원래 이제 공급이 완료되기로 됐었는데 안 돼 있고 네. 지금도 되게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정책에 대한 어떤 불신들 이런 것들이 문제였고, 그다음에 민간 공급 시장이 되게 위축이 되는, 지금 이번에 또 건설안전특별법이 되면서 이제 사고가 나면 그 전체 이익의 3%를 이제 안수하겠고, 여러 가지 뭐 이런 민간 공급 건설사 입장에서는 되게 사업하기 힘든 구조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급을 쉽게 시장에 뛰어들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정부가 내는 공급 정책들을 과연 신뢰하고 내가 좀 앉아서 기다려도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신이 되게 많은 것이 현실이라, 이런 것들을 다 아는 상황에서 이제 정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라던가 인허가 절차 단축한다던가, 그다음에 사업성 개선 이런 것들에 되게 방점을 찍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주택이 모자란 곳에 주택을 짓는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공급을 하겠고, 그다음에 지방은 그냥 단순히 공급하는 게 아니라 정주 여건을 완전히 맞추고 일자리를 함께 공급하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이런 정책들을 그냥 숫자 몇만 호를 언제까지 공급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안, 어떤 타입의 어떤 유형의 어디에, 이렇게 시간 타임라인까지 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실행력이 담보되는 정책들을 발표해야 국민들이 좀 신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새 정부의 정책 기조, 국정기획위원회 시절부터 나왔던 거는 일단 새로운 신도시 개발, 뭐 신규 택지 개발, 이쪽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눈에 보이는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큰 방향성 자체는 바뀌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가장 적절한 방안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정부에서 주택 공급 방안을 낼 때 각 부서별로, 부처별로 가능한 물량을 취합을 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종전 6년, 8년 정도를 봤을 때 공급 목표 물량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물량이 많은 것들을 두 가지 짚어보게 되면, 예. 3기 신도시를 벌써 6년 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활성화도 3년 넘게 진행을 해왔는데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뭐 새로운 공급 목표를 내겠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게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 안정 효과는 역시 없는 거고요. 그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새로운 어떤 계획안을 막 내는 것보다는 기존에 이미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많이 책정된 공급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그 조정하는 목표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 물량들에 집중하겠다, 정리하겠다라는 것이 된다면은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필요하다면 세금으로 집값을 잡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참 시장에 많은 해석을 나왔습니다. 예. 교수님. 기조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금 안 건드리겠다라는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야기였는데 조금 기조가 바뀐 것 같아요. 조금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방향성이 진성준 위원장이 얘기 던진 때부터 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저도 너무 빠르다. 결론이 뭐냐면 신호를 시장에 주는 것 같습니다. 신호를. 그러니까 투자자분들한테 이 정부에서 앞으로 좀 많이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이거를 언제 하겠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바로 하겠다는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투자자들하고 부동산 시장에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지금 각계각층에서 나오잖아요. 한 창구가 하나가 아니라 이분 얘기했다, 저분 얘기했다, 막 혼돈스러울 정도예요. 네. 사실 피곤하죠. 시장에 있는 참여자분들은 피곤합니다. 차라리 딱 발표를 하든지 가이드가 있든지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론을 우리가 유추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방향성은 정해졌구나. 세금이 부족하구나. 아시겠지만 전 정부에서 이미 100조 팡콘했잖아요. 네. 그 또 메꿔야 되는 데다 쓸 때는 많은데 또 이번에도 쿠폰 추경하고 뭐 돈 쓸 데가 많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세금을 쉽게 걷어들일 수 있는 곳이 일단 부동산인데 쉽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원래 감세했던 것을 원리출만 해도 많이 거치잖아요. 근데 지금 추세는 그게 아니라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트렌드를 잡은 것 같아요. 이거는 여야 이견이 없잖아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대비하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언제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입된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는 1년 단위로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아예 법제화해서 상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입법 취지에 동의하고 있고 이견도 크지 않아서 외국인 부동산 허가제 법제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 마치겠고요.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